여러분, 혹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미 국방정보국 DIA의 최고 기밀 문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깊이 경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명확히 언급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중국이 어째서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한국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전직 미 국방정보국 범보 최고 분석관인 이한 박사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밝힌 진실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강진호가 진정으로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자유와 성공 신화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가 폭로하는 이 충격적인 진실, 한국이 어떻게 거대한 붉은 제국의 심장부에 균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내겠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발단은 2025년 4월 어느 날 강진호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돌연 자취를 감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브릭스 BRICS 확대 정상회의에 강진호가 불참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단 하루가 아니라 무려 1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강진호 실각설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서 CNN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화면에 대형 속보가 송출되었죠. 처음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도 결국 인간인이 단순한 일시적 건강 문제일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강진호의 동정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고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가 정보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이한 박사님,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펜타곤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명백한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즉시 차량을 몰고 펜타곤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최고 기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한 박사님, 중국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당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강진호 주석은 이미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부재합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공고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극히 위험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었던 것은 제가 30년 동안 중국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껍질만 바라보고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했던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즉, 중국의 시스템은 굳건하며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저는 강진호의 권력이 너무나 확고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삼위일체의 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자신의 사상을 당 헌법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 이후 가장 막강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가 그토록 중시하던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라면 왜 중국 정부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권한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제 발언 직후 오랜 라이벌인 마커스 박사가 CNN에 출연하여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안은 늙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는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보도한 화려한 열병식 영상을 근거로 강진호 건재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 속 강진호는 건강해 보였고 군부의 경례를 받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강진호는 평소보다 약간 젊어 보였고 움직임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과거 영상을 편집하여 재활용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박사와 저는 오랫동안 미국 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원 시절부터 숙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마커스는 항상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입장은 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점차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반대로 마커스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차이나 스트롱 논리를 퍼뜨리며 중국 자본의 후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그가 베이징에 유용한 바보로 불린다는 말도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과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 사이에서 그의 중국 낙관론은 큰 반향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친중파 학자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강진호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9년에 출간한 저서 용의 세기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는 워싱턴의 스타학자로 부상했습니다. 백악관 초청을 받았으며 각종 TV쇼에도 출연했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는 점차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 정보 투명성의 부족,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 등 일련의 사건들이 제 시각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제 기존 의견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학자에게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고 입장을 바꾸는 순간 신뢰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연구실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젊은 연구원 최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인 2세로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컴퓨터 과학과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두 분야를 융합한 독특한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국제관계 분석은 그의 핵심 전문 분야였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중국의 공식 성장률과 위성으로 측정된 야간 조명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실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언제나 이렇게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분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민준, 중국 정부의 통계를 의심하는 건가? 그들도 나름의 체계가 있어.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라고 발표되었지만 위성 이미지로 분석한 산업활동은 고작 3% 정도의 성장만을 보여줍니다. 전력 소비량, 항만 물동량, 심지어 대기오염 지수까지 모든 간접 지표들이 공식 발표와 심각하게 불일치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 역시 중국의 통계에 완전히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당장 무너진다거나 강진호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또 다른 자료를 꺼내들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진호의 반부패 운동이 실제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이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숙청된 고위 관료들의 90%가 강진호와 경쟁 관계에 있던 파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분석 능력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흥미로운 시각이야, 민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대중에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민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에게 중국의 실상을 직시하라고 촉구했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제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학문적 평판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미 국무부 주최로 비공개 토론회가 열린 것은 강진호 실종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그리고 주요 싱크탱크의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현 상황을 심층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장은 국무부 본관 7층의 특별회의실이었으며 참석자는 최고 기밀 취급 허가를 받은 30명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진호의 실종은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 자산들이 베이징에서 이례적인 군 병력 이동을 포착했습니다. 무언가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진호가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은 명백한 이상 징후입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해온 1대1로의 상징적 행사에 불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라이벌인 마커스 박사가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이안, 그건 거대 제국의 사소한 흠집일 뿐이네. 자네도 알잖나.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야. 잠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고. 그의 말에 일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안정성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커스, 이것은 단순한 불참 문제가 아니야. 강진호 실종 이후 중국에서 외환 유출이 급증했고 홍콩 달러가 요동쳤으며 상하이 부동산 가격이 일주일 만에 7%나 폭락했어. 게다가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율도 급증하고 있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태야.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모두 민준이 분석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분석 관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친중파 학자가 갑자기 중국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마커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서방의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야.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최신 경제 성장률을 보게 6.5%야. 미국의 2배가 넘는 성장률이라네. 이안, 자네는 점점 음모론자가 되어가고 있어. 마커스의 말에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그 성장률은 조작된 것일 수 있어. 실제 중국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 지방정부 부채 폭증,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시한폭탄들이야. 토론은 점점 가열되었고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과거에 했던 친중 발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자네의 학문적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중국이 흔들린다면 이안 박사의 학문적 기반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그의 말에 토론회장은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개입하려 했지만 이미 논쟁은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저와 마커스는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한 박사님, 중국 내부의 문제는 외면한 채 외부 정치만 강조하는 강진호의 통치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웃나라 한국의 눈부신 성공이 중국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질문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중국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경제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이 중국 내부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분석해 본 적이 없었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물론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죠. 하지만 중국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중국 방정식에 넣어줘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문화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K-pop, 패션, 화장품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중국을 연구해 온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교수님, 토론회는 어떠셨습니까? 글쎄, 마커스와 또다시 다퉜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의 데이터를 인용했어. 민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 사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그는 조심스럽게 암호화된 USB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개혁파 세력이 목숨을 걸고 유출한 1급 비밀 보고서입니다. 제 친구가 홍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해 온 것입니다. 민준, 이게 뭔가? 저는 USB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검은색 USB였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그냥 보십시오. 이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민준의 말투에서 강한 심각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논리적인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USB는 어떻게 입수한 것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설명했습니다. 제 사촌이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국 본토의 한 고위 관료와 접촉했고 그 관료가 이 문서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USB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진짜 정보라면 매우 위험한 내용일 것이며 가짜라면 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직감은 이것이 진짜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신뢰하는 연구원이었고 그가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에게 정보를 주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암호 입력 창이 나타났고 민준이 알려준 암호를 입력하니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퍼의 전 지도자 유태산 파벌의 복수 계획, 텀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진호를 축출하기 위한 군부와의 비밀 결탁, 그리고 강진호에 의해 모욕적으로 끌려나갔던 전 지도자 유태산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 주석 유태산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진호가 유태산 파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모욕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오히려 당내 강진호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태산의 아들인 유민성 가명을 중심으로 공청단 출신 관료들과 군부의 일부 세력이 비밀리에 연합한 것이죠. 보고서는 강진호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소외된 수많은 고위 당원들이 이 연합에 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진호의 반부패 운동으로 숙청당한 인물들의 가족과 지지자들,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불만을 품은 기업가들이 주요 지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고서가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문단이 특히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진호의 통제 정치가 장기화될수록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문화적 매력까지 모두 갖춘 한국 모델은 우리 공산당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암초가 될 것이다. 중국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반영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번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이는 강진호가 주장하는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의 필연성에 대한 치명적인 반증이다. 저는 그 문단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그토록 두려워한다니 이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은 언제나 미국을 주요 경쟁자이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경제적 파트너이거나 때로는 반일 전선에서의 동맹 정도로만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중국 내부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강진호 집권 이후 강화된 언론 통제와 인터넷 검열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더욱 열광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가 우리 청년들에게 대안적인 사회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18세에서 25세 청년층 중 37%가 한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중국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인 12%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산당원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간부 자녀들의 28%가 한국 모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내 VPN 사용자들 불법적인 통로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외국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집 불시착, 오징어 게임, 트니칭 여 등의 작품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자유, 정의, 개인의 가치 등 우리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K-팝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한한령 내 한국 문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BTS, 블랙핑크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팬덤은 단순한 음악 팬을 넘어 잘 조직된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부분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냉철한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이 5년에서 7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이전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보고서 총 87페이지 분량 라움스를 분석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태산 아들의 갑작스러운 공식 석상 등장, 숙청된 줄 알았던 군 원로들의 비밀 회동, 그리고 베이징 외곽에서의 이례적인 군부대 이동. 이 모든 사건은 강진호 제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진호와 그의 핵심 지지자들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전통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 내 우리 세력이 베이징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긴급 소집을 통해 강진호의 권력 남용을 공식적으로 비판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작전 성공을 위해 우리는 강진호의 1대1로 정상회의 참석 시점을 행동 개시 시점으로 정했다.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베이징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강진호의 실종 이유였습니다. 그는 쿠데타 위협 때문에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거나 혹은 이미 연금 상태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종료하고 USB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지금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며 놀랍게도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한국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민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미 다각도로 검증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날짜와 인물들의 움직임을 위성 사진 및 공개된 행사 일정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근 중국에서 겪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군. 그런데 왜 이걸 내게 준 거지? 위험한 정보인데.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셨으면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무슨 뜻이지? 교수님은 중국만 연구하시느라 바로 옆 나라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제 조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진정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었을까요? 30년 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바로 옆 나라 한국의 발전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니?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애플보다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기차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성장했단 말인가? 네, 교수님.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 기술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10년간 주요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의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의 기록을 경신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흥미롭군. 민주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모델 케이스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를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준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작은 나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은 독자적인 경쟁력과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주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준, 중국 내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교수님. 중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정부의 강력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이라 불리는 한국 문화 제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국 젊은이들은 VPN 등 우회 통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한국 패션, 음식, 뷰티 트렌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성에 크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에 비해 한국은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 표현이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중국 청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검열과 통제는 창의성과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단단하고 유연한 나라였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인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창의성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중국 지도부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 중국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것이 강진호를 축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 교수님, 문제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그 자체로 위협이라기보다는 강진호 체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강진호의 통치 방식은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감소, 청년 실업 등 다양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한국이라는 성공 사례가 빛나고 있으니 중국 내부의 불만 세력에게는 강력한 반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 게다가 강진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반부패 운동이라는 명목의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고 기업가들에 대한 국가 통제도
극도로 강화했죠. 그 결과 당내에 광범위한 불만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강진호의 약점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권력 집중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를 붕괴시켰고 이는 많은 당 원로들과 엘리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게다가 그의 강경한 대외 정책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이는 경제적 압박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은 강진호 체제의 정당성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커스 박사는 중국 대사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안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미중 관계를 파탄내려고 한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고 심지어 제가 오랫동안 봉직해온 대학에서도 제 강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학교 이메일함에서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한 교수님, 이번 학기 강의가 행정적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상부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저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친했던 동료들이 제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주류에서 벗어난 음모론자가 되었다 라는 식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 연구 기금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재단의 지원이 연구 방향의 변경이라는 명목에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연구팀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여전히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학금으로 버티면서 저와 함께 끈질기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보고서를 유출한 내부 고발자와의 화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극도로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인물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한 박사님,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강진호의 제국이 아닙니다.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저 한국처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는 나라입니다. 제발 강진호를 멈춰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가요? 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고위 성원입니다. 더 자세한 신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강진호의 독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는 중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강진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진호는 현재 장쑤성 중국 인민해방군 기지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권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군부의 일부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치국 내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내전 상태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결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누구도 확실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모두가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한국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와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투표하고 꿈을 꿀 수 있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옆 나라의 자유와 번영이었다는 것을요. 화상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안전한지 걱정되었지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아스펜 안보 포럼, 세계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제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포럼 며칠 전, 저는 집에서 출발하려는 찰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고 그들은 FBI 요원임을 밝혔습니다. 이안 박사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이 중국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펜 포럼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는 것도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준이 누설했을까요? 아니면 제 통신이 감시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막으려는 건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선임 요원이 말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경호원을 제공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의 발표를 지지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사님의 정보가 우리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국 내부에서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변화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발표가 그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 중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BI 요원들이 떠난 후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 편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포럼 당일 행사장은 언론인들과 각국의 외교관, 안보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석에는 마커스 박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아마도 제가 또다시 중국의 안정성을 강조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30년간 중국을 연구하며 저지른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중국의 강함을 과대평가하고 그 이웃나라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유출된 비밀보고서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마커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수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위성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군부대에서 수십 대의 장갑차와 병력 수송 차량이 훈련장이 아닌 강진호의 관저와 중앙정부 기관이 밀집한 중나나이, 제종, 나나이더라 가네를 향해 이동한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명백한 권력 장악의 움직임입니다. 이 사진은 민준이 미 국방부의 지인을 통해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사관에서 온 관계자들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잡하게 얽힌 통신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72시간 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암호화된 통신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진회에 향하던 모든 보고 라인이 끈덕였습니다. 대신 군부의 실세인 오경철 장군 가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의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NSA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말한 대로 미국 정부는 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비밀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고화질로 확대해 띄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핵심 문장 하나에 붉은색 밑줄을 그었습니다. 강진호의 강한 중국은 허상이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이제 당의 사상보다 한국의 노래를 더 신뢰한다. 이대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문장은 중국 공산당 원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어떤 포고문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협은 핵무기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바로 한 나라의 혼과 정신입니다. 강진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성공 신화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미국 정부도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한 중동 출신 기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한 박사님, 이 발표가 단순히 중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은 아닙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국을 연구해 왔고 그동안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중국 국민에게도 세계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마커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다가와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였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포럼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용이 쓰러진 자리에 과연 호랑이는 무엇을 할까?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제 발표는 모든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 내부 권력 투쟁 폭로, 강진호의 실각, 한국 소프트파워, 중국을 뒤흔들다 등의 제목이 신문과 뉴스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날조된 이야기이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인은 오히려 제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너무나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CNN은 저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는 첫 질문부터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한 박사님, 당신은 오랫동안 중국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극적인 입장 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제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의 강점만 보고 약점은 간과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창의성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죠. 한국의 사례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 산업에서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이러한 한국의 모델은 중국 청년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인터뷰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과 비판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제 이름인 아이안을 검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안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제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재평가하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외교 안보수석 비서관으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한 박사님, 귀하의 용기 있는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항상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왔으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서울을 방문하시어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아시아 미래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민준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교수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 갤럭시 워치 최신형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특별히 구해주셨습니다. 건강 모니터링부터 번역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민준. 정말 멋진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한국에 계신 동안 제 부모님을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교수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만나고 싶어.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8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책과 자료들을 탐독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연구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이해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무인 전기차 셔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첫인상이. 놀랍군. 이런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은 본 적이 없어. 민준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울 도심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의 말대로 서울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도시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푸른 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발지를 넘어 색스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스마트 가로등이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민주는 저를 삼성전자 본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정 부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한 박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박사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 부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은 제 연구실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 부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 다행이네요. 자, 이제 저희 삼성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채 우리는 클린룸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3나노 반도체 칩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특히 3나노 공정의 반도체 생산은 저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나요? 정 부사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강한 끈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덕분입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우리는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R&D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력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 부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제조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자유의 부재입니다. 연구소 견학 후 정 부사장은 저를 삼성의 미래기술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접히는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통신 연구,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의 프로토타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로모픽 칩이라는 인간 뇌의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반도체였습니다. 이 칩은 기존 반도체와 달리 인간 뇌의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100배 이상 높고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정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창의성은 통제된 환경에서는 꼽히기 어렵죠.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 자유로운 창의성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를 단순한 경쟁자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시관 투어가 끝난 후 정 부사장은 저를 삼성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 못지않게 세련되었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정찬을 즐기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군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능했습니다. 중국의 압력과 견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정 부사장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셨나요?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게 했고 한국어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치란 무엇인가요? 근면, 성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칭,
이라는 인간적 유대감이죠.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한국을 오늘날의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저를 강남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초고층 빌딩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찬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수님, 이곳이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한 한류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K-pop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죠. 정말 활기찬 도시구나. 중국의 상하이나 선정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검열이나 제약 없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K-pop, K-드라마, K-뷰티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젊은이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대단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창의적 활동의 공간입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많은 부분이 이런 카페에서 탄생했죠. 실리콘밸리의 착오가 한국에서는 카페인 셈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프로토타입을 보았습니다. 이한 박사님, 저희 현대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박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류의 이동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연구소 내부에는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넥소 수소차의 최신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것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너머를 봅니다. 수소는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물만 배출하니까요. 게다가 충전 시간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은 BAD 같은 기업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점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반면 현대와 기아는 품질, 안전성, 그리고 미래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죠. 연구소 투어 후 박 소장은 저를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탑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량은 완벽하게 스스로 운전했고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일부 구간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 중이고 강남 지역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2년에서 3년 내에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 있는 건가요?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데이터 축적 면에서는 앞서 있지만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바이두 같은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핵심 센서와 칩 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 허브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백 개의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가이드인 정 박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대기업, 벤처 캐피털, 연구소, 스타트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국 정부도 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저는 수십 개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AI,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창업자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단순히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빠른 인터넷,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AI 스타트업 딥브레인의 김 대표는 자사의 기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AI 아나운서는 실제 사람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기술이 중국의 AI 기술과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AI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주로 데이터 양에 의존합니다. 반면 저희는 데이터의 질과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술은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도 한국의 혁신은 두드러졌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항체의약품 개발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첨단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유명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건강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과 신선한 재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문화가 한국인의 높은 기대 수명에도 기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도 진행 중이군요. 물론입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챌린지로 유행하기도 했고요. 식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와 공원, 그리고 첨단 기술로 빛나는 다리들이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도시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인프라와 기술, 그리고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전통 문화와 예절을 소중히 여기죠. 이런 급속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전쟁 이후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단 두세 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교육열, 근면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에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이면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간견을 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중국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나라는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강연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중국 내부 문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이 어떻게 중국 지도부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면서도 중국과는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독특한 위치가 한국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류가 중국 내부 변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 개인의 가치, 창의성 등 중국 사회에서 제한받는 가치들이 한류를 통해 전파되고 있죠. 이것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실시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한국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매료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 이후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현상이 된 BTS를 탄생시킨 곳으로 K-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김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한 박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최첨단 녹음 스튜디오, 안무 연습실,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공간은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K-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와 글로벌 트렌드를 조화롭게 융합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팬 커뮤니티를 육성했죠.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어떤가요? 김 이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한한령을 시행해 한국 콘텐츠의 공식적인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팬들은 VPN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찾게 되었고,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확산되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 다양성 존중, 개인의 꿈 추구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러한 가치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방문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의 DMZ 비무장지대 가오라이를 방문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도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분단선을 바라보며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입니다. 휴전 이후 70년 가까이 한반도는 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인들은 이 분단의 아픔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역경을 극복해 왔죠. 또한 위협 속에서도 낙관주의를 잃지 않았고 평화적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보면 한국의 성취가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되다니요.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세대 만에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DMZ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진호 주석이 마침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언제? 오늘 아침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군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해 보니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옆에는 항상 오경철 장군이 있었고 강진호의 발언도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권력 투쟁이 사실이었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팜 개혁 개방 2.0 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경제 자유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심지어 일부 인터넷 검열 완화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개혁안입니다. 흥미롭군. 아마도 내부 압력에 굴복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가 한알령 해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분명 내부에 심각한 위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권력은 크게 약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중국의 최근 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이한 박사님, 우리 정부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는 실제로 두 파벌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강진호 주석은 여전히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군부와 개혁파 엘리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 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중국 내부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중국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모델이 중국 경제 개혁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저는 민준의 가족과 함께 전통 한국 가정식을 즐겼습니다. 정 부사장의 자택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 정 부사장의 남편인 김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한 박사님,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유연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고 혁신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유연함이 기술 발전과 문화적 창의성으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의 소프트 파워로 발전했죠.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국은 크고 강하지만 매우 경직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민첩하고 유연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의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 도자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 몇 대째 내려오는 백자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귀중한 물건이죠. 이한 박사님께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는 깊이 감동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귀중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방문이 어떠셨나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어. 나는 30년 동안 중국만 바라보며 이 우뚝 서 있는 놀라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나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함께 연구할 거야. 사실 흔들리는 용, 포효하는 호랑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라는 제목의 새 책을 쓰기 시작했어.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지.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 연구실을 한국 관련 서적과 자료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알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동아시아와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중국에만 집중해왔고 한국이라는 핵심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 문화,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국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기술은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 내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은 중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 내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증언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이안, 미국의 아시아 정책 재고를 촉구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변화의 징후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강진호는 여전히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책 기조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개혁개방 2.0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자유화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 노력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점차 중국 미디어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담 한국 모델, 아시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정치학자, 경제학자, 문화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의 성공 요인과 그것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 창의성,
사회적 결속력이 조화롭게 결합된 종합적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델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저는 제 저서 흔들리는 용, 포효하는 호랑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출판 전이지만 저는 이 책이 중국의 내부 위기와 한국의 부상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래 아시아 질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아시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을 공유할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력, 문화적 소프트 파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미국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 박사님, 당신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붉은 용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몰락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위대한 호랑이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지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세계 질서의 격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역경을 딛고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 스토리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그들의 경직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혁신의 힘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그 위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상세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진실을 담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영상을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